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일부 시간을 좀 이제 다 설명드리기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끊었는데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지금 스위스 시계 같은 경우 말씀드렸어요. 헤르만, 마이어, 쉐인식으로 어떤 라인이 형성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간해수공업 형태로 만들었다. 간해수공업 형태로 제품을 제조한다 그러면 조직 규모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계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점점 많아지니까 생산도 대량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계를 제조하는 헤르만 말고 벤츠라는 사람이 시계를 또 제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헤르만 벤츠 시계가 됐다고 해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벤츠 같은 경우도 다임러하고 벤츠가 회사를 같이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벤츠의 밑에 있던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독일 사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와이어 쉐인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인원이 6명으로 늘었죠. 2배로,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라인 스텝 조직 구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인 스텝 조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라인 스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 존재해요. 그리고 라인 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제가 시계를 예를 들었어요. 시계를 요 세 사람이 생산을 하다가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시계라는 기술을 갖다가 쉽게 습득해서 제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인들과 함께 일종의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벤츠라는 사람도 그 밑에 있는 여러 마스터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일을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볼 때 라인 하나, 라인 둘. 또 벤츠 말고 다른 시계 만드는 장이 있다면 또 라인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하는 조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규모가 작았던 조직이 라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라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거 지우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핸드아웃에는 라인이 2개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 예를 들면 10개 정도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라인에 인원이 5명 정도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지금 여기 3명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 밑에 또 여러 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라인이 3명에서, 다시요, 보기 좋게 3명에서 50명으로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몇 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거의 한 20배 정도? 20배 가까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감독자가 예를 들면 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장이 됐다고 했을 때, 자, 별표라는 제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직원들은 2사람이잖아요. 자기 포함해서 3명. 그래서 이때 사장님이라고 예의를 든다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뭐 급여를 주거나, 그죠? 여러 가지 뭐 고충도 들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가족처럼. 근데 인원이 50명 정도로 늘어나면 이 사람이 대표 사장이라고 했을 때 모든 직원들을 다 케어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어떤 게 등장하면 되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조직의 5가지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등장할 수 있는 게 스텝이잖아요. 우리가 스텝 번역 어떻게 했죠? 조직의 5가지 부분 얘기할 때 이걸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급여 같은 경우를 제공할 때, 지금 이 사람 최고 슈퍼바이저가 사장이 돼서 이 일꾼 2명에 대해서 급여 주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50명 정도 되면 급여도 다 다르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 누가 얼마큼 일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0명이 출근을 다 잘하리라는 보장 없죠. 2명 정도 있을 때는 누구 오고 누구 하는 거 금방 파악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일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도. 근데 50명 정도 되면 이 사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근태, 근무 태도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인 수가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이해 좀 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스텝이 필요하게 돼요. 자, 라인 수가 증가하면서 라인의 수, 뭐 생산 라인이건 무슨 조립 라인이건 어떤 라인이건 간에 라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거 중요하네요. 이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스텝이 필요하다. 스텝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핸드아웃 보면은 거기 기술 지원도 생기고 인사 부서에 다시요. 기술 지원 부서도 생기고 그죠? 테크니컬 스텝도 생기고 근태 관리라든가 급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동, 승진 같은 거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 지원 부서의 대표적인 인사 부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라인 스텝 조직 구조라는 거는 처음에는 라인 조직으로 출발했다. 이 스텝 없는 라인 구조로 시작했다가 라인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무슨 얘기냐? 조직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라인이 늘어난다는 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시계 같은 경우도 또 보다 정밀한 어떤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는 조직의 5가지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뭐예요? 테크노 스트럭처네. 이해되죠? 그래서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에 보면 그 자동차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뭐 마세라티라든가, 그죠? 포르쉐라든가. 대부분 거의 가내 수공업식으로 시작해요. 보통 형제들이 자동차를 무슨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다가 이렇게 라인으로 그러니까 명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제로 자동차를 만들면서. 근데 인원수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부도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라인 조직을 정의할 때는 조직의 규모가 작다. 그리고 주로 제조업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라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부서, 스텝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 구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인 스텝 조직 구조 같은 경우도요, 이것들도 실제 조직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병원 예를 많이 들었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종합병원이죠. 일반 뭐 동네 의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라인은 어디겠어요? 각 진료과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피부과, 그죠? 뭐 산부인과, 신경외과 이런 식의 각 진료과. 그리고 이 진료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죠.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그죠? 기술적으로는 뭐 엑스레이도 필요하고 방사선과도 필요하고 임상병리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 부서 생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입퇴원 수속 같은 거 병원비 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원무과 직원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관리 지원도 요구된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도 라인과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서비스 업체지만 병원은 자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조직구조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조직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우면서 생각난 건데 라인 스텝 조직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인이 있어서 기술 습득이 용이하다, 그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명령 체계가 그로 인해서 이런저기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명령 체계가 이런저기다. 명령 체계가 이런저기다. 라인이니까 라인별로 이렇게 A, B, C로 이어지는 명령 체계가 이런저기다. 그로 인해서 기술 습득도 더 용이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지금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 하면 뭐 키에누 리브스도 생각나네요. 영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영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못해요.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매트릭스 조직 구조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가 행렬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수학에서. 지금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프로덕트 좀 칸을 좀 나눠볼까요? 프로덕트 2, 프로덕트 3, 프로덕트 4,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산, 그죠? 마케팅, 인사, 재무, 이렇게 쳐져 있네요. 칸이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이런 건데,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우리가 볼 때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사업부 조직 구조예요. 디비저널 스트럭처. 결론을 얘기하면 두 조직 구조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사업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부를 디비전 A, 디비전 B, 디비전 C, 디비전 D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한계점이라고 할까, 단점이라고 보면 기능 단위 부서들이 각 사업부별로 중복된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그런 단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품 1, 2, 3, 4에 있어서 생산을 여기서 다 총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품 1을 갖다가 T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2를 오디오라고 해봐요. 그리고 제품 3를 뭐 프로젝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니터라고 한다면 모니터. 글씨 너무 엉망스럽다. 지금 보면은 TV나 오디오, 프로젝터, 모니터 생산을 여기서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부 조직 구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능 단위 부서의 중복, 생산에 있어서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다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부서들이 각 사업부별로 존재했잖아요. 인사부서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자, 인사부서 볼까요? 인사부서도 여기서 다 총괄하는 거예요. 각각의 제품별로. 재무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사업부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TV 관련 광고 따로 하고 세탁기 관련 광고 따로 하고 따로 하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총합해서.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어떤 장점은 중복이 없다. 말복이 없는, 이런 말 괜히 했어요. 되게 싫어할 텐데. 초복이 없다. 죄송해요. 기능 단위 부서에 중복이 없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웃긴 소리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창피해요.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프라인 수업 같은 여러분들이 막 웃거나 아니면 야유를 보냈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도 수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서 막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매트릭스 조직 구조라고 한다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기능 단위 부서에 중복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효율적인데, 자, 단점도 있어요. 책임 경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경영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디오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오디오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오디오 제품 담당이 있을 거고, 여기 TV 담당이 있을 거고, 여기도 뭔가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책임자, TV 상품 책임자, 관리자, 그 다음에 뭐 오디오 관리자 관련돼서.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판매량이 3년 동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오디오 담당 관리자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품 관리 잘했는데 생산이 좀 차질이 들어서
소비자한테 제대로 제품이 딜리버리가 되지 못했어요. 배송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져서 우리 매출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쪽에 책임을 넘겨요. 그러면 생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케팅 쪽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온 거다. 구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인원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 생산력을 우리가 증대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늘려줘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제품 부문이잖아요. 그죠? 제품 부문이고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통틀어서 얘기하면 생산, 마케팅, 이사, 재무를 기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부에 필요한 기능 단위 부서들이 다 존재해서 그 사업부를 이끌어가는 사업부장 혹은 사업본부장이 책임을 딱 졌잖아요. 근데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품 부분과 기능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가 아니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병영이 어렵다는 거죠. 요게 단점이 돼요. 단점 얘기했으니까 장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TV하고 오디오나 프로젝터나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 관련 기술이 다 비슷해요. 특히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요새 나오는 모니터들 중에서 TV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상당히 잘 팔린다. 상대적으로 TV는 좀 적게 팔린다. 그러면 생산 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모든 프로덕트 1, 4까지 다시 얘기하면 TV나 오디오나 프로젝터나 모니터를 다 생산을 이쪽에서 다 담당하니까 어느 분야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다시 얘기하면 모니터 같은 경우 생산량이 많이 요구되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쪽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TV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으니까 인원을 적게 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갖다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TV 쪽에서 생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슷한 모니터니까 이쪽으로 인력들을 대량 보내면 인력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인력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생산 인력들을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을 가져가는 회사가 어디냐? 독일에 있는 BMW가 이렇다고 해요. 필요하면 이제 BMW에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어떻게 이제 가져가는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조직 구조 같은 경우 이렇게 조직 입장에서 드러나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인력 혹은 인적 자원의 활용에 유연성이 있다. 인적 자원이란 말이 더 포괄적이겠다. 인적 자원 활용에 유연성이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통합 기술의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V와 오디오가 결합된 제품 나올 수 있죠. 요새 TV 보면 뭐 이제 대형 TV로 가는 추세고 요새 TV를 보면 65인치가 가장 많이 판매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TV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운드바 같은 것도 같이 판매하고 이랬는데 사운드바 기능이 들어간 TV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디오 기능이 결합된. 그러면 제품 간 통합 개발 기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 구조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죠? 기능 단위 조직 구조, 사업부 조직 구조, 그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 구조, 그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조직 구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부분, 그죠? 최고 경영층부터 오퍼레이팅 코어까지 파악을 해보시고 조직 설계의 차원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실제로 조직 구조 4개 기능 단위 조직 구조, 사업부 조직 구조, 라인 스텝 조직 구조,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상당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